저는 정우입니다. 올해 27, 신촌 언저리 반지하 방에서 대학원생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대학원생이라는 말이 참 거창하죠. 하지만 제 일상은 딱히 거창할 게 없습니다. 매일이 논문과 실험 데이터라는 벽에 갇혀 허우적거리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학위 과정은 끝이 안 보이는 터널 같아서 제가 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 건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습니다. 통장 잔고는 언제나 10,000원 단위에서 머물렀고 생활비를 아끼려 아르바이트를 밥 먹듯이 뛰었습니다. 제 주식은 늘 컵라면이었습니다. 편의점에서 뜨거운 물을 부어들고 와, 후루룩 소리 내며 먹는 그 시간만이 유일하게 현실을 잊게 해주는 순간이었죠. 삶이 잿빛이다, 잿빛이다 말로만 들었는데 정말 제 삶은 명도와 채도가 완전히 빠진 흑백 사진 같았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요. 늘 겉돌았습니다. 제 안의 감정은 늘 서툰 아이의 크레파스 그림처럼 어색하게 표현되었습니다. 특히 여자 앞에서는 더 심했죠. 여자 손 한번 제대로 잡아본 적 없는 모태솔로라는 꼬리표는 제게 평생 따라다닐 족쇄 같았습니다. 여자 동기들이나 후배들 앞에서 저는 늘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라 허둥댔고 제 이야기를 하면 왠지 모르게 분위기가 싸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들 저를 착하지만 재미없는 딱 그 정도의 청년으로 치부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제 감정을 어떻게 포장하고 내보여야 하는지 그 방법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며 사람들은 피식 웃거나 아니면 그냥 무심하게 지나쳤습니다. 저도 이젠 익숙해져서 그냥 혼자 있는 게 제일 편하다는 생각만 했습니다. 스스로를 사회성 결핍이라고 진단하며 깊은 관계를 맺는 것 자체를 회피했습니다. 그러던 늦은 가을날, 홍대 뒷골목의 허름한 고깃집에서 동기들의 송별 회식이 잡혔습니다. 실험실 선배 한 명이 유학을 간다며 크게 쏘는 자리였죠. 저는 늘 그렇듯 불판 구석, 연기가 가장 많이 피어오르는 자리에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시끄러운 고기 굽는 소리, 사람들의 떠드는 소리 속에서 저는 그저 묵묵히 고기만 뒤집고 있었습니다. 고단한 일상 속에서 잠시 벗어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시끄러운 소음 속을 뚫고 문득 제 귀에 꽂히는 익숙하면서도 묘하게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긋나긋하면서도 힘이 있고 세월의 굴곡을 겪었음에도 닳지 않은 듯한 부드러운 음색이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잠시 정지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머, 정우 아니니? 이렇게 다 컸네. 제 앞에 서 있는 여인은 박선미였습니다. 10년도 더 전, 제가 중학생쯤이었을 때 우리 동네에서 어머니와 함께 개 모임을 하던 그 선미 이모였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 속의 그녀는 아니었습니다. 제 기억 속의 선미 이모는 아이들을 키우며 동네 아줌마들 사이에서 수다를 떨던 소탈하고 평범한 모습이었습니다. 늘 편한 바지에 캐주얼한 티셔츠를 입고 왠지 모르게 분주했던 그런 이미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그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마치 세월의 풍파를 겪고 난 뒤 스스로를 가꾸고 다듬어낸 듯한 우아함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검은색의 핏이 잘 맞는 슬랙스와 차분한 아이보리색 실크. 블라우스는 그녀의 몸매를 군더더기 없이 감싸고 있었습니다. 특히 차분하게 뒤로 묶어 올린 머리 아래로 드러난 목선은 20대. 여성에게서는 볼 수 없는 세월이 빚어낸 고고함과 섬세함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눈빛은 깊고 고왔으며 입가에는 여유롭고 따뜻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그녀가 이혼 후 홀로 이 고깃집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고기 굽는 연기와 땀 냄새, 기름 냄새가 뒤섞인 지극히 현실적인 식당 한가운데서 그녀는 홀로 조명 아래 반짝이는 유리 조각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지저분하고 시끄러운 것들이 그녀를 배경으로 만들어주는 듯했습니다. 저는 숨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27년 동안 멈춰있던 제 심장이 그제야 불규칙한 박동을 시작했습니다. 그건 단순히 오랜만에 만난 이웃,
어른에 대한 반가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제 삶에서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치명적이고 낯선 종류의 매력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풍기는 그 분위기, 그 아우라에 속절없이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향해 친근하게 미소 짓고 있었지만 동시에 묘한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거리감은 오히려 저에게 넘어설 수 없는 경계를 암시하는 듯했고, 그래서 저는 더욱 강하게 그녀에게 끌렸습니다. 저를 향해 건네는 부드러운 목소리, 따뜻한 손길이 제 정신을 아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잿빛 일상에 예고 없이 터진 불꽃놀이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국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을 감아도 떠도 박선미라는 이름 세 글자만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저는 제 삶에 정체된 물결이 갑자기 거친 파도를 만난 느낌이었습니다. 제가 알던 세계, 제가 만들어 놓았던 대학원생, 정우라는 안전한 경계가 한순간에 무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머니의 친구였던 저보다 22살이나 많은 이모에게서 이토록 강렬한 여자의 매력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이 저를 죄책감과 동시에 짜릿한 흥분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감히 이름조차 붙일 수 없는 이 감정이 저를 지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그녀가 보고 싶었습니다. 이 비정상적인 갈망이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그날 밤 저는 예감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우고 있었는데 그때 제 휴대폰 화면이 반짝였습니다. 카카오톡 알림이었습니다. 발신인은 선미 이모, 정우야. 오랜만에 보니 정말 반가웠어. 시간 되면 이모랑 저녁 한번 먹을까? 이모가 근사한 거 사줄게. 저는 메시지를 읽는 동안 손이 덜덜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사한 거 사줄게라는 문장은 단순한 호의였지만 제게는 거부할 수 없는 초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성을 총동원해 생각했습니다. 이건 상식적으로 피해야 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녀는 어머니의 친구, 저보다 22살이나 많은 이모였습니다. 이 만남이 무엇을 의미할지 알 수 없었기에 저는 수십 번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 어떤 맹목적인 충동이 이성적인 판단을 완전히 짓밟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 기회를 놓치면 그녀를 다시 만날 수 없을 것 같다는 강렬한 불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결국 제 손은 충동적으로 화면을 터치했습니다. 네, 좋아요. 최대한 덤덤하고 짧게 답장을 보냈지만 제 심장은 이미 격렬한 비트를 뿜어내고 있었습니다. 약속 장소는 신촌의 한적한 뒷골목에 있는 아담하고 조용한 호프집이었습니다. 조명이 낮고 분위기가 차분해서 마치 세상과 단절된 우리만의 밀실 같았습니다. 테이블에 마주 앉은 우리는 어색함과 동시에 묘한 기대감이 뒤섞인 공기를 마셨습니다. 저는 술이 들어가자마자 제 대학원 생활의 고충, 학업과 알바를 병행하는 팍팍한 삶의 현실을 마치 고백하듯 쏟아냈습니다. 그리고 술 기운이 충분히 올랐을 때 저는 더 이상 제 치부를 숨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단 한 번도 연애를 해본 적 없는 모태솔로임을 실토했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그녀가 저를 어떻게 생각할지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선미 이모는 크게 웃거나 저를 한심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저를 아주 따뜻하고 깊은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은 저를 비웃지 않고 있는 그대로 가만히 감싸 안아주는 듯했습니다. 요즘 보기 힘든 순수남이네. 정우는. 그녀는 부드럽게 장난을 걸면서도 제 어깨를 토닥이는 손길에는 단순한 위로를 넘어선 묘한 격려와 친밀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괜찮아. 정우처럼 좋은 애가 연애를 못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이모가 코치해 줄게. 내 매력을 끌어내는 법을 알려줄게. 그 순간 저는 그녀의 제안을 하늘이 내려준 구원처럼 받아들였습니다. 이 제안 덕분에 저는 정당한 명분을 가지고 그녀와 더 자주, 더 깊은 만남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미 이모는 곧바로 저의 연애 코치를 자처했고 우리의 만남은 이제 10일 특별 과외 수업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첫 수업은 명동의 번화한 쇼핑몰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제가 평소에 입는 칙칙한 후드티와 늘어난 면바지를 보자마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패션 에디터처럼 저를 이끌고 다니며 쭈뼛거리는 제게 딱 맞는 어두운 톤의 재킷과 세련된 셔츠를 골라주었습니다. 피팅룸에서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그녀는 제 셔츠 깃을 세심하게 정리해 주었습니다. 그녀의 섬세한 손길이 제 목덜미와 닿았을 때 저는 온몸에 전기가 오르는 듯한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손에서는 은은한 플로럴 계열의 향수 냄새가 났는데 그 향이 제 머릿속을 온통 헤집어 놓았습니다. 이봐, 정우야. 옷차림만 바뀌어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잖아. 봐, 내 얼굴에 이렇게 섹시한 선이 있는데 왜 숨기고 다녔어? 그녀는 저의 턱선을 손가락으로 가볍게 쓸어 올렸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전해지는 미세한 체온에 저는 숨 쉬는 것조차 잊을 뻔했습니다. 그녀는 제게 여자에게 호감을 얻는 법을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여자는 말보다 태도를 봐. 시선은 자신감 있게. 눈을 피하지 마. 말은 신중하게 하되 필요할 땐 아주 약간의 자극을 줄 줄도 알아야 해. 그녀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연습시키기도 했습니다. 제 눈과 그녀의 눈이 3초 이상 마주칠 때마다 제 안에서는 억누를 수 없는 떨림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잃어버렸던 남성으로서의 나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녀의 조언을 들을수록 저는 저 자신에 대한 확신을 얻었습니다. 세상과 마주하는 저의 방식이 조금씩 대담하게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실제로 달라지는 것을 느꼈고 제 안에 잠자고 있던 자신감이라는 불씨가 이제는 꽤 큰 불꽃이 되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저는 분명 다른 여자를 만나기 위해 코칭을 받고 있었지만 제 머릿속에 이상적인 여성상 레퍼런스는 오직 선미 이모 한 명뿐이었습니다. 그녀가 입혀준 옷, 그녀가 가르쳐준 시선 처리, 그녀가 들려준 부드러운 말투는 모두 결국 그녀를 유혹하기 위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저는 스승과 제자, 이모와 조카 사이의 경계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그녀가 제 옷깃을 정리해 줄 때, 혹은 대화 중 무심코 제 팔뚝을 잡았을 때, 저는 어머니의 따뜻함이 아닌 금지된 이성에게서 느끼는 억눌릴 수 없는 뜨거운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 코칭은 저를 더 나은 남자로 만들고 있었지만 동시에 저를 아주 위험하고 아찔한 금지된 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줄타기는 언젠가 멈춰야 한다는 것을. 하지만 제 심장은 이미 그녀에게 미친 듯이 중독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위험한 수업을 스스로의 의지로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학생이었지만 동시에 그녀의 금기를 넘어선 남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선미 이모와의 만남은 이제 연애 코칭이라는 명분을 넘어 제 일상의 가장 중요한 일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가장 편안한 안식처였지만 동시에 가장 긴장되는 존재였습니다. 그녀가 없는 시간은 잿빛이었고 그녀와 함께 있는 시간만이 선명한 색깔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부인할 수 없는 제 심장의 진실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서울 하늘에는 비가 억수같이 쏟아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소리를 집어삼킬 듯한 폭우였습니다. 우리는 망원동의 구석진 골목에 있는 낡은 포장마차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플라스틱 천막 위로 빗방울이 두두둑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찌개가 보글보글 끓는 소리만이 시끄러운 배경을 만들었고 그 소리가 오히려 우리 둘만을 고립시키는 듯했습니다. 소주잔을 기울일수록 제 안에 억눌린 감정은 걷잡을 수 없이 부풀어 올랐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대하는 방식, 그 따뜻함 속에 숨겨진 미세한 떨림에서 친절함 이상의 무언가를 읽어내고 싶었습니다. 그것이 저만의 착각이든 아니든 이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라도 저는 확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녀는 젓가락으로 큼지막한 두부 조각을 집어 제 앞 접시에 놓아주었습니다.
정우야, 이모가 보기에 너 요즘 정말 많이 변했어. 며칠 전 카페에서 봤던 여자애가 너한테 눈빛이 좀 달랐던 거 알아? 조만간 좋은 소식 들려주겠네. 이모가 정말 뿌듯하다. 그녀의 칭찬은 저를 기쁘게 해야 마땅했지만 그 순간 제게는 결정적인 상실감과 배신감이 밀려왔습니다. 좋은 소식. 얘가 이렇게 변한 건 오직 그녀의 세심한 가르침과 은밀한 눈빛 때문인데 그 결과로 내가 다른 여자를 만나야 한다니. 그녀의 입에서 다른 여자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제 안의 이성적인 둑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저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소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심장이 턱 끝까지 차올라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천막을 두드리는 빗소리가 너무 커서 제 목소리가 그녀에게 닿지 않을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제 안의 모든 용기를 끌어모았습니다. 이모, 제 목소리가 예상보다 훨씬 더 격렬하게 떨렸습니다. 저는 더 이상 이모라는 호칭을 쓰고 싶지 않았지만 차마 다른 말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이모를 여자로 생각해요. 그 말 한마디에 포장마차 안의 모든 소리가 갑자기 정지한 듯 했습니다. 끓고 있던 찌개 소리도 옆 테이블의 웃음소리도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밖에서 쏟아지는 폭우 소리만이 천지를 집어삼킬 듯 했습니다. 선미 이모의 얼굴은 놀라움, 당황스러움, 그리고 찰나의 희미한 경멸감이 뒤섞여 복잡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잠시 숨을 멈추고 저를 응시했습니다. 그 시선은 제 내면 깊숙한 곳의 가장 은밀한 욕망까지 꿰뚫어보는 듯했고 저는 모든 것을 발가벗겨 들킨 기분이었습니다. 영혼처럼 느껴지는 침묵 속에서 그녀는 테이블 위에 소주잔을 의미 없이 만지작거렸습니다. 정우야, 무슨 말을 하는 거니? 너 오늘 술이 많이 취했나 보다. 우리 얼른 계산하고 집에 가자. 그녀는 이 금기의 순간을 가볍게 취중 실수로 치부하며 넘기려 했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는 명백하고 미세한 떨림이 감지되었습니다. 아뇨, 저 맨정신이에요. 저는 간절함이 섞인 거의 애원하는 듯한 눈빛으로 그녀에게 매달렸습니다. 이모가 저한테 가르쳐준 모든 것, 저는 다른 여자가 아니라 이모랑 하고 싶었어요. 이모 때문에 제가 변했고 이모는 제게 삶의 방향이 됐어요. 선생님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제 전부가 됐어요. 그녀는 끝내 웃지 않았습니다.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제가 예상치 못한 복잡하고 억눌린 감정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외로움 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이모가 내 마음을 아예 모르겠다고 하면 그건 정우를 기만하는 거짓말이겠지. 그녀의 목소리는 한층 더 낮아졌고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정우야, 이건 아니야. 이모랑 너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어. 알잖아. 넘을 수 없는 선. 그 말이 제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무너져 내리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녀의 말 속에는 완전한 거절이나 혐오가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저를 밀어내고 있었지만 동시에 혼란스럽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제 진심이라는 폭탄이 그녀의 단단했던 경계심에 미세한 실금을 냈음을 어렴풋이 느꼈습니다. 폭우가 모든 것을 씻어 내릴 듯 퍼붓는 밤. 저는 금기를 건드린 죄책감과 동시에 그녀의 마음속에서 피어난 희미한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제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면 그녀는 뿌리쳤을까요? 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백 이후 우리 둘 사이의 공기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제 그녀의 이모가 아닌 금기를 향해 돌진하는 남자가 된 것입니다. 우속에서 터져 나온 금기의 고백 이후 우리 사이에는 걷잡을 수 없는 묘한 균열이 생겼습니다. 이전처럼 편안하게
이모와 조카라는 이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명확한 대답을 애타게 기다렸지만 그녀는 저에게서 등을 돌리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더욱 자주, 때로는 예고 없이 신촌의 좁은 제 자취방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 원룸에서 엄마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냄새나는 냉장고를 말끔히 정리하고 뼈를 고아 만든 곰국을 작은 통에 정성껏 소분해 주었습니다. 쌓여있던 빨래를 깨끗하게 돌려주고 건조대에 널었습니다. 컵라면이나 배달 음식으로 대충 때우던 제 식탁은 그녀가 차려준 따뜻하고 정갈한 집밥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을 때마다 제 삭막했던 방에는 비로소 생활의 온기가 감돌았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저를 극진히 보살피는 모성애로 보였고 저는 그 보살핌에 의지하고 안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녀는 소파에 앉아 제가 몇 년 동안이나 입었던 목이 늘어난 낡은 스웨터를 조용히 개고 있었습니다. 정우야, 너는 어쩜 이렇게 옷을 엉망으로 입니? 이모 없으면 어떻게 살래? 내 엄마한테 이른다. 그녀의 뒷모습은 너무나 편안하고 익숙해서 저는 순간적으로 경계심을 잊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불쑥 금기시된 말을 내뱉었습니다. 가끔은 엄마 같아요. 그 말에 그녀는 빨래를 개던 손을 순간적으로 멈추었습니다. 방 안에는 정적만이 남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순간적으로 복잡하게 일렁였습니다. 슬픔, 당황, 그리고 미세한 거부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눈에서 제가 감히 헤아릴 수 없는 무거운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4의 1. 경계의 붕괴 익숙함 속에 금지된 열망. 그녀의 입에서 이모는 내 엄마가 아니야 라는 말이 나온 순간 제 심장은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을 통과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모성애가 아닌 오랜 세월 억눌렸던 여성으로서의 외로움과 갈망을 복잡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빛에서 제가 느꼈던 뜨거운 충동이 저만의 것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그녀가 설거지를 마치고 낡은 소파에 앉아 지친 듯 눈을 감았을 때 저는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말이 섞이는 순간 현실의 장벽이 다시 세워질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그녀의 옆에 조용히 다가가 숨을 멈추고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 손이 그녀의 손에 닿는 순간 그녀는 미세하게 몸을 떨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예상대로 따뜻하고 부드러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손에서 느껴지는 체온 이상의 것을 느꼈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엄마, 아내, 그리고 고깃집 사장으로서의 삶의 무게와 피로감이었습니다. 제 심장은 목 끝까지 차올라 미친 듯이 요동쳤지만 저는 제 손에 힘을 주어 더 깊이 그녀의 손을 감쌌습니다. 그녀는 제 손을 뿌리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확실하고 강렬한 허락이었습니다. 저는 용기를 내어 그녀의 손가락 사이로 제 손가락을 조심스레 넣어 깍지를 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입술은 아주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긴 침묵 속에서 저는 그녀의 눈꺼풀 아래로 흐르는 미세한 망설임과 함께 찾아온 체념, 그리고 숨길 수 없는 기대를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더 이상 그녀를 이모라고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제게 선미 씨가 되었고 저는 그녀의 가장 은밀하고 소중한 남자가 되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이제 현실의 잣대를 완전히 벗어난 단절된 비밀의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그날 밤 이후 우리는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저의 군 입대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상황은 우리에게 짧고 강렬한 시한부 연애를 선고한 것과 같았습니다. 이 관계는 세상의 모든 도덕적 잣대와 사회적 통념으로는 비난받아 마땅했지만 제게는 삶의 가장 순수하고 격렬한 진실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제게 스승도 이모도 아닌 선미 씨, 즉 제 유일무이한 연인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철저히 숨어 지냈습니다. 그녀는 고깃집 사장이었고
저는 그녀의 지인의 아들이자 대학원생이었습니다. 평범한 데이트는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숨겨진 장소, 오래된 공간을 찾아다니며 우리만의 에피소드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을지로의 키스존이었습니다. 오래된 영화관의 낡은 의자에 나란히 앉아 흑백 필름이 돌아가는 동안 우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영화관이 어두워지자 그녀는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여기 옛날에 대학생들 키스존이라고 불렀대. 이모는 이런 데서 풋풋한 연애 못 해봤는데 너 덕분에 해보네. 그 말과 함께 그녀는 제 손등에 입을 맞췄습니다.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끌어당겨 숨 막히는 입맞춤을 나누었습니다. 낡은 상영관의 공기는 오래된 필름 냄새와 금지된 열기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은 한강 근처의 한적한 심야 드라이브를 즐겼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각, 아무도 없는 강변 주차장에서 우리는 음악을 껐습니다. 차창 밖으로는 강물의 물결만 고요하게 일렁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전벨트를 풀고 제 어깨에 기대왔습니다. 정우야, 내 심장 소리가 여기까지 들려. 정말 순수해서 가끔 이모가 너를 망치는 건 아닐까 무서워. 저는 그녀를 제 품에 더 단단히 안아주었습니다. 망치는 게 아니라 저를 살리는 거예요. 선미 씨는 저에게 가장 완벽한 여자예요. 이 나이 때문에 주저하지 마요. 저는 당신의 모든 시간을 사랑하니까. 그녀는 제 얼굴을 들어 올리며 촉촉한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눈빛은 날 20살로 돌려놓는 것 같아. 그녀는 조수석을 뒤로 젖히고 제게 더욱 적극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좁은 차 안의 공간은 갑자기 숨 막히는 밀실이 되었고 우리는 서로의 몸을 탐닉하며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었습니다. 창문이 서리로 가득 찼을 때 우리의 심장은 가장 뜨겁게 뛰고 있었습니다. 가장 강렬했던 기억은 밤바다 여행이었습니다. 우리는 충동적으로 차를 몰아 새벽의 동해 바다에 도착했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그녀는 짙은 코트를 입은 채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설렘이 다시 찾아올 줄은 정말 몰랐어. 그녀의 목소리는 감격과 슬픔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삶의 기쁨과 농익은 사랑의 기술을 가르쳐 주었고 저는 그녀에게서 잃어버린 젊음과 순수한 애정을 되찾아주는 듯했습니다. 군 입대 날이 다가올수록 우리의 시간은 마치 모래알처럼 빠르게 손가락 사이로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잠든 그녀를 바라보며 매일 밤 다짐했습니다. 이 짧은 만남을 절대 끝내지 않겠다고. 사회의 통념에 굴하지 않고 그녀와의 관계를 이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지가 제 안에서 숭고한 신념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와의 비밀 연애는 제게 더 이상 금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목숨 걸고 지켜내야 할 제 삶의 가장 중요한 진실이 되었습니다. 이 강렬했던 한 달은 제 인생의 다음 챕터를 위한 돌이킬 수 없는 동력이었습니다. 군 입대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짧고 잔인하게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숨기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모든 금기와 이성을 뒤로한 채 우리는 그 짧은 시간을 폭주하는 기관차처럼 밀어붙였습니다. 제 원룸과 그녀의 고깃집 근처에 잡아놓은 작은 오피스텔 방은 우리의 비밀스러운 격전지가 되었습니다. 너 정말 괴물 같아. 그녀는 숨이 막히는 목소리로 속삭이면서도 제 얼굴을 감싸 안고 더욱 깊이 저를 원했습니다. 그 말에는 칭찬과 동시에 자신조차 주체할 수 없는 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도 그녀에게 솔직해졌습니다. 선미 씨, 당신 몸은 저에게 중독이에요. 평생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녀는 제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평생 나한테서 헤어나오지 마. 넌 내 마지막 남자야. 입대 전 며칠은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이어졌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서로의 몸을 탐했고 밤이 되면 촛불을 켜고 와인을 마시며 다시 서로의 가장 깊은 곳을 확인했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유효기간이 끝날 것을 알았기에 그 순간의 강렬함에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서로에게 이별의 슬픔을 잊게 해주는 유일한 도피처이자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하는 맹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농밀하고 자극적인 대화를 속삭였고 그 대화는 우리의 애정 행각에 더욱 불을 지폈습니다. 그녀는 연상의 여인이 주는 가르침의 쾌락을, 저는 금기를 깨는 짜릿한 성취감을 온몸으로 만끽했습니다. 그 열기는 군 입대 직전까지도 식을 줄 몰랐습니다. 새벽녘, 우리는 지쳐서 서로를 안고 누웠습니다. 그녀는 제 가슴에 얼굴을 묻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다치지 말고 꼭 몸 건강히 돌아와야 해. 2년 동안 나는 내 자리 비워 놓을게. 내 여자로. 저는 그녀의 손을 찾아 깍지 꼈습니다. 돌아오면 다시 찾아갈게요. 선미 씨, 저는 절대로 당신 잊지 않아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이 다시라는 말 속에는 이 관계를 세상의 시선으로부터 지켜내겠다는 저의 강력하고 비장한 맹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의 약속은 우리 둘만의 영원한 비밀의 맹세가 되었습니다. 군대에 입대한 후 저의 삶은 다시 잿빛에 통제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게는 삶을 버틸 수 있는 강력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선미 씨였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눈을 피해 몰래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훈련소에 있을 때 저는 일주일에 단 한 번 주어지는 공중전화 시간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잘 지내요? 라는 짧은 안부 속에는 수백 마디의 사랑과 그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일 밤 그녀와 함께했던 순간들을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자대 배치 후에는 주말마다 몰래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그녀는 늘 따뜻한 일상을 전해주었지만 메시지의 끝에는 늘 빨리 돌아와. 내가 필요해라는 은밀한 그리움을 담았습니다. 한 번은 그녀가 제게 아주 은밀한 사진을 보내왔습니다. 그녀가 제 옷장에서 제 낡은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었는데 사진 속 그녀의 눈빛은 저를 유혹하던 그날 밤과 똑같았습니다. 그 사진 한 장은 제 군 생활 2년 동안 가장 강력한 부적이 되었고 저는 그 사진을 보며 그녀와의 재회를 꿈꾸었습니다. 우리의 사랑은 물리적 거리에도 불구하고 정신적인 지지대를 통해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제대 후 저는 사회로 복귀하는 것보다 그녀에게 돌아가는 것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군복을 벗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서울 고속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약속했던 장소에서 선미 씨를 발견했습니다. 여전히 우아하고 아름다웠지만 2년의 기다림이 그녀의 눈가에 깊은 그리움의 흔적을 남긴 듯 했습니다. 그녀는 저를 보자마자 조용히 눈물을 글썽였고 저는 망설임 없이 그녀에게 달려가 단단히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돌아왔어요. 선미 씨. 제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제 등 뒤에 얼굴을 묻은 채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 손길 속에는 2년간의 그리움, 불안함, 그리고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안도감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터미널을 빠져나온 우리는 곧바로 짐을 풀기 위해 미리 예약해 둔 외곽의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가는 내내 차 안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운전 중에도 제 손등에 연신 입을 맞췄습니다. 정우야, 얘가 얼마나 이 순간을 기다렸는지 넌 상상도 못할 거야. 내 체온, 내 숨결, 전부 다 그리웠어. 저는 그녀의 손을 잡은 채 다시 강렬하게 그녀를 원하는 제 심장을 느꼈습니다. 2년 동안 억눌렸던 갈망이 터져 나오는 순간이었습니다. 며칠간의 펜션 생활 후 우리는 다시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일상으로의 복귀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제대 후 선미 씨와의 관계는 일상 속의 가장 달콤하고 위험한 비밀로 자리 잡았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이모와 조카라는 허울 좋은 관계 뒤에 숨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선미 씨라고 불렀고 그녀는 저를 정우라고 불렀습니다.
29의 저와 51의 그녀는 세상에 시선이 닿지 않는 곳에서 우리만의 사랑의 성역을 유지했습니다. 우리는 결혼이나 공개적인 연애를 입 밖에 내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냉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깃집을 운영했고 저는 복학하여 다시 대학원생 신분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저희의 관계는 영원히 이어질 수 없는 현재라는 시한부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울 고속터미널에서 그녀에게 했던 맹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사랑엔 나이도 형식도 없는 것 같아요. 진심이면 그게 사랑이죠. 그녀의 손을 잡고 그 확신을 전달했을 때 그녀의 눈빛에서 읽었던 안도감과 영원한 신뢰는 저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저희의 사랑은 세상의 모든 비난을 뛰어넘는 순수한 진심의 증명이었고 저는 이 사랑이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간과 현실은 저희의 맹세보다 훨씬 강력했습니다. 복학 후 저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원 생활은 여전히 팍팍했고 주변 동기들은 하나둘 취업을 하거나 결혼을 준비했습니다. 저 역시도 미래라는 현실적인 그림을 그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선미 씨와의 만남은 여전히 강렬했지만 그것은 늘 밤의 장소에 국한되었습니다. 주말에 떠나는 은밀한 여행이나 퇴근 후 잠시 들르는 모텔만이 우리의 공간이었습니다. 낮의 밝은 햇살 아래 다른 커플들처럼 손을 잡고 거리를 걷는 평범함은 저희에게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균열이 생긴 것은 제가 취업을 준비하면서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가 제게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정우야, 내가 좋은 직장을 잡고 내 또래의 좋은 여자를 만나서 평범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맞지 않겠니? 나 때문에 내 인생이 멈추는 건 원치 않아. 그녀는 언제나 저를 사랑하는 만큼 밀어내는 모순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의 미래를 걱정했지만 저는 그녀의 눈빛 속에서 자신과의 싸움을 엿보았습니다. 그녀는 이성으로 저를 놓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자로 저를 붙잡고 싶은 본능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도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제가 언젠가 평범한 삶을 살게 될 때 선미 씨는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고민이 저를 짓눌렀습니다. 결국 저희의 운명적인 이별은 그녀의 조용한 결단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공국을 끓여다 준 날 제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정우야, 이제 우리 그만하자. 너는 내 갈 길을 가야 해. 이모가 너를 보내줄게. 이모라는 단어를 다시 사용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한 결별 선언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그녀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저희는 서로를 격렬하게 끌어안고 마지막 밤을 보냈습니다. 그 밤의 열정은 사랑이 아닌 비극적인 이별을 확인하는 처절한 의식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울고 있는 저를 뒤로하고 조용히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그녀와의 연락은 그날 이후로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선미 씨가 떠난 후 저는 깊은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녀와의 관계는 제게 지울 수 없는 자산을 남겼습니다. 바로 연애 코칭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가르쳐준 대로 옷을 입고 그녀가 조언해준 대로 자신감 있는 시선과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그녀의 가르침 덕분에 저는 더 이상 쭈뼛거리는 모태솔로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자신감과 매력을 세상에 내보이는 법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효과는 대단했습니다. 저는 수많은 여성을 만났습니다. 선미 씨와의 관계에서 배운 섬세한 감정 표현, 자신감 있는 리드, 그리고 상대방의 외로움을 파악하는 능력은 저를 여자들에게 인기 있는 남자로 만들었습니다. 저는 연애를 즐겼고 그녀에게서 받은 코칭이 저의 사회생활과 연애 영역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저와 비슷한 나이의 평범한 여성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에서는 사회적 비난이나 은밀함이 없었고 밝은 햇살,
아래에 평범한 행복만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저는 어둠 속에서 그녀가 제 이름을 부르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아내와 평화로운 밤을 보낼 때나 혹은 일상 속에서 문득 은은한 플로럴 향이 코끝을 스칠 때 저는 선미 씨와의 금지된 순간들을 떠올립니다. 선미 씨와의 사랑은 제게 인생의 가장 강렬한 일탈이자 가장 완전한 교육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어른의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었고, 동시에 제가 평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저를 세상 밖으로 밀어내 주었습니다. 그녀의 희생과 가르침 덕분에 저는 지금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녀와의 관계는 제 삶에 잊지 못할 추억이자 영원한 잔향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은 언제나 통한다는 것을 배웠고, 그 진심은 결국 가장 성숙한 형태의 이별로 완성되었습니다.